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오전장에만 강세를 보였을 뿐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말았고, 슈퍼개미 콜옵션 바꿔타기는 또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한편 유럽 증시는 중요한 이평선을 위로 들어올리며 이상적인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증시 또한 비노 고용지수가 이거 무슨 경제지표 조작인가 싶을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중요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어떤 우려가 남아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장의 스크립트를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또 처음 15분 동안은 조심스러운 눌림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개장 후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 15분 동안만 현물 매도가 나왔고요.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현물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하락의 급브레이크를 잡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아쉬운 것은 옵션 시장에 여전히 거품이 껴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장의 옵션 잔존일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오전 10시 45분까지는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후에는 연속적인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지그재그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옵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간신히 이평선 근처에서 마감을 했어요. 장중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은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긴 했지만 시장을 완전히 누르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선물 베이시스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가량 저평가를 보였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0.3포인트 정도로 저평가 수준이 조금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한 750 정도만 나왔어요. 그마저도 750억이 개장 후 15분 동안 선물이 눌릴 때 나온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압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오전장에 26만 2천 계약을 넘기게 되는데 오전장에 전일 고점을 넘긴 때 실패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오후장이 지그재그 구간에서는 미결이 더욱 감소해서 다시 25만 6천 계약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슈퍼개미 콜옵션 355에 대한 가격 변화가 궁금했어요. 오전장의 눌림에 콜옵션은 일단 3분의 1 토막가량 나버렸고요.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매수세로 전환될 때 제법 또 의미있게 반등한 줄 알았는데, 선물 시장에서 전일 고점 넘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옵션 시장에서도 상단이 이평선을 넘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기 옵션 매도자들이 평균 발행 단가를 넘기지 못하면서 이후에 시간가치 하락, 변동성 하락, 이 양싸대기를 맞고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됐습니다. 이게 불리한 환경에서의 옵션 매수를 한 결과인데요. 잠깐 여기서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9월 27일 금요일이 홍콩 항생지수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어요.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이 정도로 끝날 것이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10월 첫 주 들어서 거래가 지속되면서 홍콩 시장 또 상승했죠. 그래서 결국에 10월물 콜옵션은 한 달 사이에 무려 1000배의 시세가 나와요. 몇백 배는 기본이고요. 자, 1000배. 간단히 말해서 결코 당첨되지 않을 것 같은 1000원짜리 옵션을 팔고 한 달 지나면서 만기 지나면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냐?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1000원을 벌려다가 100만원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반대로 옵션 매수자들은 이 1000원 투자해서 100만원 번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은 리먼 사태 전후로 옵션 매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원칙을 세운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저희 옵션 매도 원칙은 0.2 이하의 이른바 싸구려 옵션들은 옵션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상당수의 프랍 트레이더들, 특히 이제 레이쇼 스프레드나 단순 스트랭글 매도자들이 이런 낮은 가격이 극외 가격 옵션들을 물량으로 거래하는 하죠.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매도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랍을 떠나서 자기 부티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소속돼서 채권 베이스를 깔고 코스피 옵션 양매도할 때 이런 옵션 거래하고 또 오버나이트만 해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온 세상의 돈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 11개월 동안은 매월 아주 편하게 돈을 벌곤 하죠. 실제로 이렇게 포지션 잡고 공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나머지 한 달 동안 11개월이 이익을 모두 반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번 중국 증시 급등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옵션 매도자들은 절대적으로 낮은 프리미엄 옵션을 팔면 할 수 있는 게 손절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옵션 매수자들은 이번 슈퍼게임이 연이은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옵션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옵션 매수는 유리한 상황에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 매수를 해서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다음 월물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계속 대응하다 보면 옵션 매수로 한 11개월 동안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한 달 동안 몽땅 복구하고도 이익이 날 수 있어요. 그것도 크게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매수자들은 한번 잡았으면 이익을 끝까지 챙기는 이른바 프로핏 롱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자들은 프로핏 롱 자체가 불가능하죠. 최대 이익이 고정된 상태에서 허용된 이익이 몇 퍼센트를 이번 트레이딩에서 챙길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간단히 계산될 수 있는 문제지만 반대로 손실은 어디까지 볼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스탑 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시황이 또 산으로 갔지만 방금 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기억하실 만한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돼요. 아무튼 마켓 메이커들은 잔존 기간 감소와 변동성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고 이제는 상단 레인지 350, 하단 레인지는 335로 본격적인 조이기에 들어갔어요. 다음 주 수요일 하필이면 옵션 만기 하루 전이 우리 증시 휴장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월, 화, 수는 미국의 무거운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요. 목요일 새벽에 가야 FOMC 이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도 여전히 옵션 프리미엄은 살벌하게 비싸요. 특히 콜풋 양 외곽의 옵션들 여전히 비쌉니다. 따라서 다음 주도 여전히 옵션 매도가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슈퍼게임이 콜옵션 355는 쉽게 당첨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더 다이어트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개인이 옵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의미 있는 방법이요. 나름 제가 진지한 고민도 해보고 검증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건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깔끔하게 장대 양봉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 이후로 미국이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라고 하는데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만 약했을 뿐 이후에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내내 눌렸던 자동차 업종이 조금씩 반등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유로스탁스 지수의 하락이 멈추면서 조심스럽게 주요 이평선들을 위로 돌리는 반등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9월 한 달 내내 꾸준히 상승하던 머스크, 덴마크의 해운사죠. 그리고 독일의 해운사인 하팡로이드, 이런 해운사들이 미국이 동부 부두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이 합의로 마감되면서 급락을 냈는데 이게 조금 하락한 게 아니에요. 머스크가 마이너스 5%, 하팡로이드는 무려 15%가 밀렸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지 싶을 정도인데 9월이 반등을 거의 다 깠거든요. 마찬가지로 변동성 또한 지수가 1% 넘게 깔끔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포인트 중반까지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즉 금요일이 반등이 변동성 폭발 직전에서 브레이크가 밟힌 정도지 시장이 꾸준히 추세로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더 확인해 볼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상승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룸이 또 넉넉하다는 것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드디어 스탑로스가 나왔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장기물보다 단기물이 하락이 컸는데요. 자, 지난 9월 18일 FOMC 이벤트 때로 가보죠. 이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50bp 인하를 원했어요. 그리고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야 50bp는 좀 오버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50bp 인하가 이루어지자 당일에 한해서는 증시는 오히려 약간 밀리고 채권시장도 종가상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증시는 폭등하면서 레벨업이 이루어졌고요. 채권시장은 야 이건 아니지가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더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채권 만기 이후에 채권 시장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요. 10월 들어서는 점점 더 기울기 시작하더니 어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9월 이후로 눌린 금리를 한 방에 다 올려놓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죠. 지난번에 50bp 인한 거 이게 과연 선제적 대응이었을까? 아니면 불필요한 유동성 폭발을 만들어낸 것인가?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어제 채권 시장은 좀 과한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봐요. 어쨌든 그동안 뭐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장기물이 약했는데 또 그 부분도 어제의 움직임으로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도 좀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어제 통화 옵션 만기였죠. 달러 인덱스는 일주일 내내 상승하면서 단숨에 8월 5일 하락 자리까지 급반등을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8월 2일 금요일 그리고 8월 5일 월요일은 미국 지수 선물이 처음으로 강력한 급락이 나왔던 자리죠.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까지 달러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죠. 일본은 총리가 바뀌면서 기존 기시다 총리 방향성 추구했다고 하지만 시장이 급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과연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제 지표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주 뒤에는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죠. 지난번에 지금 그 영국이 FOMC 이후로 금리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영국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충격이 있었던 것을 앤드루 베일리가 수습을 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러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다가 딱 부러졌어요. 이번에 유로존이 혹시라도 금리 인하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유로화는 급등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로 유로화도 금리 인하 이제 50bp 딱 한다. 그러면 유로화도 계속 부러질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러기 전에 지금 다음 주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달러 스마일이 한쪽 끝에 좀 빠르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골드와 실버 등이 급락을 했는데 실버는 유럽 세션 마감 앞두고 급등을 하면서 무려 2.8% 상승한 33.225달러까지 상승했어요. 그 실버의 상승에 대해서 시카고의 귀금속 채굴업체인 퀘르 마이닝, 이거 영어로 COEUR인데 맞아요, 퀘르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 퀘르 마이닝이 실버 크레스트라는 멕시코 은광 보유업체를 시가보다 한 30% 이상의 프리미엄 지불하면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슈팅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 이슈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어쨌든 0.46% 상승을 마감했거든요. 즉 채권 가격이 부러지고 비달러가 부러지고 하는데도 상품 가격들 중에서 골드 거의 안 빠졌고요. 실버도 장중에 빠진 거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급등이 했다가 뭐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그 중국 이슈 이후로 주요 귀금속 가격이 강력한 상승했을 때 그 고점권에 지금 실버가 다시 왔거든요. 자, 여기 돌파하면 실버는 굉장히 무서운 강세장이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YTD 수익률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골드와 실버거든요. 반대로 기름 가격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장중에 2.5% 상승했던 것을 현물 마감 30분 남겨놓고 빠르게 반납하면서 보합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 더 신경 써서 볼 것은 토요일에 이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 지역 판매가의 프리미엄을 배럴당 2.2달러로 90센트 인상을 했어요. 트레이더들은 배럴당 한 65센트 인상을 기대했는데 좀 더 프리미엄을 높였다는 것은 사우디가 아시아 수요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이제 기나긴 휴일 끝나고 나서 참고로 이제 중국 증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립니다. 그 중국 증시 반응이 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뉴스플로우는 미국이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장중 움직임은 아주 치열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9시 30분에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미국 지수 선물이 고르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상승을 하긴 했지만 러셀이 가장 강한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는 상승이 약했죠. 즉 베타가 높은 순으로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이고 과거의 어떤 논판 발표에 따른 반응을 고려하면 이번 반응은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응이 약했다라고 봐요. 실제로 지표 발표 후 나스닥 선물은 충분히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움직임 보여줬죠. 보통 시장이 강세로 딱 나오잖아요. 지표 발표하고 5분봉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5분봉 0.4%밖에 안 올랐어요. 장중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분 동안은 강세였거든요. 보통 시장이 정말 강력한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개장 직전까지도 오르고 개장 후에도 최소 10분 정도는 더 올라요. 근데 이번에는
지표 발표 후 첫 30분만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힘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장 개장 후에도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인 물량 계속 쌓였고요. 결국 본장 개장 22분이 지나니까 갭 상승 출발 초반의 그 흔들기 장세에서 꾸준히 매수를 쌓은 롱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서 손절매에 나섰고 지표는 지표 발표 직전의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 반등 또 시원찮게 나오니까 또 손절매가 나오면서 이번엔 아예 지표 발표 전이 가격마저 깨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변동성이 처음 지표 발표할 때 얼마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표 발표 수준이 이전의 수준을 깨고 내려갔을 때도 변동성 얼마 안 올랐어요. 이후에 장마감까지도 변동성은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20포인트 위에서 마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중에 반등할 때 매도세가 계속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오후장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당일 들어온 매도사들이 꾸준히 손절매를 하면서 장마감 직전 나스닥 선물은 2200포인트를 넘기게 됐죠. 이것은 지표 발표 자체의 시장이 그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주말에 혹시라도 있을 그 중동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금융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JP모건, 골드만 이런 것들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17% 상승하면서 연중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 신고가, 캐터필러 신고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맛배기로 꼭 사면서 야 이거 내가 꼭 찍은 것 같은데 라는 IBM도 신고가, 기술주에서도 메타 신고가, 브로드컴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에 근접한 상승. 하여튼 시장이 빠지면 쌍봉으로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상승 전환이 나오면서 웬만해서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빠지지 않겠다. 이런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문제인데 유럽과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이 좀처럼 죽지 않고 있어요. 빠졌다 해도 여전히 2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지금 변동성이 한 12에서 13포인트는 죽어줘야죠. 분명 시장에서는 급반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끝이 어딜지 모르지만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또 프리미엄 빼면서 0.45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월요일날 갭상승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상승이 지속된다기보다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임 나온 뒤에는 되돌림 혹은 프리미엄 감소의 움직임이 뒤따를 것을 봅니다. 게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옵션 만기까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쳤다 해도 350선 정도가 반등이 한계로 보고 있고요.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주기는 굉장히 짜증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회는 오히려 현물을 매수해서 밀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미 코스닥 시장은 반응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주봉 고가를 장중에 강하게 넘기기도 했죠. 다음 주 옵션 만기에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옵션 만기주라고 또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뻗지 못하고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닥이 한 번 더 강세 보인다? 그러면 더욱 적극적으로 코스피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미국 대선 전국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시장이 움직임에 우리 시장이 또 의외의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우리 증시 펀더멘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가선에서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갭다운 나온다? 이것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을 거예요. 물론 롱 포지션이 언제 이익으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황들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저평가된 시장은 아주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오지달러 실버 롱, 오지달러 롱 그리고 실버 롱 계속 보유 중인데 이번 주에 지금 비달러가 강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조정이 이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여하튼 다음 주에 오지달러 추가 매수할 계획이고요. 매수한 오지달러는 하방으로 변동성 터지지 않고서는 손절매하지 않고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수에 대해서는 선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롱은 못 따라 붙겠어요. 아무리 뭐 강세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참 이거 글쎄. 그리고 일부 이제 IB들에 대해서도 IB들이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뭐 컨빅션 롱 강력하게 매수를 이제 보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콜 매도의 관점 보고 있어요. 즉 여기서 상승은 과연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뭐 6천을 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S&P 지수 역사적 고점에서 1% 수준까지 근접했거든요. 변동성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이에요. 보통 해외 시장이 이렇게 고가 역사적 고가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변동성이 지금 한 13, 12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거 롱으로 못 따라붙죠. 특히 나스닥은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또 여전히 뒤집히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에 발표된 CPI 말고는 크게 의미 있는 경제 지표도 없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동적인 콜매도 전략 이게 유효해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콜매도를 손절시키는 그런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급락 전환이 나오든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수 매매는 포지션을 대응할 생각 없고 장중 매매로 대응한 것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